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매출액을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높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 반도체 산업의 매출액을 15조엔 약 148조 원대로 끌어올리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세계 시장 점유율 1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다시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중국에 비해 늦어진 전기차, 2차 전지 분야의 속도를 내기 위해 토요타와 닛산 등은 거액을 투자하며 중국 업체와 합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SK이노베이션이 미국 2위의 자동차 업체 포드와 약 6조 원을 투자해 배터리 합작 공장 블루오벌 SK를 설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합작해 오하이오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 데 이어 테네시주에도 또 하나의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가장 당황스러워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미 간 배터리 동맹 기조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부품, 소재 업체들까지도 미국 전기차 공급망에서 일본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 자동차들의 경쟁자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세계 3대 배터리셀 제조업체를 끼고 있다는 사실은 토요타가 넘기 힘든 현대만의 강점입니다. 결국 토요타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핵심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안정적인 배터리 확보를 위해 파나소닉과 공동으로 중국의 생산 라인을 확보하거나 CATL, 비아디 같은 중국 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을 택해야 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중국계 전지 제조업체와 손잡고 해외에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약 2조 원대의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가 이렇게 배터리 투자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것은 일본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토요타, 닛산 등 전기차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넘어가 협력을 하게 되면 항상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협력하는 척 끌어들인 다음 갑자기 마음을 바꿔 히토류 자석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제품인 히토류 자석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오는 7월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23종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배터리는 팔아먹으면서 핵심 부품인 히토류 자석 수출을 막는 전략으로 일본의 전기차 산업을 막겠다는 의지인데요. 중국과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진행 중이던 일본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일 것입니다. 앞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은 과거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따돌림과 같은 잔혹한 압박을 가했는데 이번엔 중국의 그 낡은 수법을 쓰고 있다. 똑같은 살을 베이는 고통을 겪었던 일본은 호랑이를 위해 귀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에게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조치를 단행하지 못하고 먼저 만만한 일본에게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히토류 자석을 경제 성장의 핵심이자 아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 물자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전기차와 풍력 발전용 모터 등에 필요한 고성능 히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금지를 내린 것인데요. 히토류 자석은 전력과 자력을 이용해 회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더구나 전기차뿐 아니라 항공기, 로봇 등 산업기기와 휴대전화, 에어컨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네오디뮴 자석의 세계 점유율은 중국이 84%, 일본이 15%, 사마리움 코발트 자석은 중국이 90% 이상, 일본이 10%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의 합작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해 전기차,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일본은 중국과 추진해왔던 합작 투자 방식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위기가 올 것에 대비해 한국 기업들은 이미 히토류 공급망을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전기차와 모터의 영구 자석을 만드는데 핵심 원료가 되는 히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말에 이미 현대차 그룹은 호주의 광물 탐사 기업 아라프라 리소시스와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산화물 히토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계약으로 현대차는 7년 동안 아라푸라가 소유한 호주 놀란스 히토류 광산에서 생산한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산화물을 토대로 전기차 모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히토류는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와 함께 전기차 핵심 원자재로 전기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히토류가 평균 3kg 정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완성차 업계는 히토류를 직접 수입하는 것과 동시에 완제품 형태로 들여오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LG 이노텍이 중국의 발표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LG 이노텍이 얼마 전 아예 세계 최고 수준의 히토류 연구자석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LG 이노텍은 한국자기학회 하계학술대회를 통해 AI 기법을 활용한 입계 확산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히토류 연구자석 개발에 성공했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것은 히토류 자석의 종주국이라 자처했던 일본과 미국, 중국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특히 연구자석 원조국이라 자처하던 일본은 그간 한국과 관련 기술 협력을 하지 않았지만 LG 이노텍은 일본의 기술을 앞지른 세계 최고 등급의 54SH 연구자석을 개발해냈습니다. LG 이노텍의 연구자석 개발 성공은 AI 기법을 활용해 최소 수년간 진행되던 소재 개발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켰다는 성과까지 더해져 세계 학회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히토류 연구자석의 종주국인 일본과 미국, 그리고 히토류 자원을 활용해 연구자석을 무기화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 때문에 일본의 전기차 성장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자 기회를 맞은 것은 역시 현대차 그룹입니다. 중국 CATL이나 비아디의 합작이 필요한 것과 달리 국내 업체들로부터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현대자동차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자동차를 누를 승기를 잡았습니다. 현대차에 대형 호재가 생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부가세를 현행 11%에서 1%로 대폭 내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모델에 현대 아이오닉5가 선정된 데 이어 전기차 부가가치세 인하 정책 혜택까지 더해지면 이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현대의 아이오닉5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서 지난 2월 중국 울링 자동차의 에어 EV를 제치고 독주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가 중국 저가 전기차 모델보다 가격이 3배가량 높은데도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동안 싼 값에 1위를 고수하던 중국 울링 자동차 에어 EV는 2위로 밀려났고 토요타 전기차 BZ4X는 3위에 그쳤습니다. 그 뒤를 일본의 닛산이 뒤따르고 있으니 일본 전기차의 위상은 참담합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에서 굴러가는 자동차 10대 중 9대는 일본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일본차의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기차 부가세 정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차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자동차는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완성되면 2024년 이후 현대에서 만드는 전기차의 인도네시아 현지화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국만 믿고 있다가 전기차 전환이 또다시 늦어버린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또한 히토류를 무기로 삼고 있지만 한국이 대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언제까지 갑질을 지속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